구독, 좋아요. 김기웅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문제부터 시작해 보죠. 오프닝 때 김여정이 최근에 지금 이재명 정권 관련해서 쓸데없는 던지다 하지 말아라. 우리는 너희들 상대하지 않는다. 네. 상대국도 상대할 대상으로 보지도 않는다. 얘기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 문제도 얘기했어요. 김정은 초청 문제에 대해서 망상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것과 별개로 한국일보와 페네마이크 보도를 보니까 국정원이 김정은이 에이펙에 참여하거나 행사 전후로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는 외교 이벤트 이걸 좀 만들려고 한번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알려졌고, 지난 대선 당시에 이건 이종석이, 지금은 이제 국정원장이죠, 이종석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제안했다.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 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상상력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밥에 그 나물이고, 에이펙에 김정은을 모시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행태는 가히 좀 예측이 됐는데 좀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속된 말로 이제 김여정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헛된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희 이재명 정부에서 이 북한을 바라볼 때 예전에 한 20년 전 상황으로 머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지금 국정원장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연달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북한과 지금 북한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진보 정권으로 인해서 핵 개발이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남측,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됐을 때 계산서를 두들겨 보니까,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특별히 할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사실상 혈맹 관계에 진입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너무 밀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분 나빴는데 본인들도 북한한테 뭔가 해줘야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이런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북한과 직거래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냉정한 현실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김정은한테 자꾸 여기 와라, 뭐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북한의 어떤 남북 간의 어떤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벤트거든요. 쇼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정은이 문재인 때 3번 정도 응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사실상 얻은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삶은 소대가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다면 그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그리고 뭔가 해달라 이렇게 읍수한다고 해서 북한이 굉장히 움직일 가능성도 없고, 냉정하게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건 뭐냐면 핵의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원칙과 당당함의 어떤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대북방송도 중지하고 50년 동안 국정원에서 라디오하고 TV 관련된 거 우리 자유의 목소리는 차단을 하고 북한의 만화나 영화, 심지어 뉴스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빗장을 열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의 진보 정권에 있었던 그 대통령들이 본인들한테 했던 것들이 말이 앞서고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들한테 이득이 될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어떤 중재자 역할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아무리 손을 이렇게 흔든다고 한들 그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댓글을 한번 잠깐 볼게요. 가을이 님이 여정이까지 패싱, 김여정이 이재명 정권 패싱했다고, 여정이까지 패싱 이렇게 주셨고, 하울님은 김정은만 참여했으면 좋겠다. 에이펙에 김정은만 오면 좋겠다. 히트님은 시진핑, 김정은, 찐명 이렇게 함께하면 볼만하겠네.
미국과 서방 자유진영의 정상들은 참여를 안 하고 에이펙인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김정은, 찐명과 함께하면 좋겠다. 참 보는 또 그런 차원에서 또 보시기도 하는군요. 자, 그런데 김정은 관련해서 김여정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나 이제 사실 북한 전문가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알 수 있는 대목이 이미 이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교류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예. 적대적인 국가, 두 개국 국가라고 이미 선명을 한 상태고 김정은은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자유롭게 뭘 할 수, 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늘 자기 중심으로 아주 북한과 같은 폐쇄된 국가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독특한 자기 관리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과 이렇게 자유롭게 외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자 외교, 러시아가 초청을 해도 그래도 안 간 거죠. 그런 김정은이 그런 다른 나라 국가들과 정상들과 서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그냥 상식을 가진 사람들, 전문가, 북한 전문가가 아니라도 알고, 그래서 지난번 문재인 때도 판문점에서 그냥 겨우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원이나 우리 주요한 국정원 책임자들이 김정은을 에이펙에 오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 여기에다 미국과 협의 없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보면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가 관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관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입장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중 패권 구도 속에서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제어하느냐, 그 흐름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이 바뀐 사람이 친중적인 성향과 친북적인 성향이 농후하다. 여기에서부터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최동석이라는 사람은 민족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볼 때 지금 관세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전 정부에서는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해서 막 좋다고 했는데 문재인 보유국입니까? 지금 이재명 보유국이라고 신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봤을 때 대통령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치러야 될 비용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관세 협상에서도 우리나라가 미국과 자유민주주의연과 같이 한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다는 짓이 뭡니까? 중국에 대해서 시진핑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승절 관련해서 전당대회에서 박찬대나 정청래는 무조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에이펙 관련해서도 김정은이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지의 부분부터 딱 전제로 깔고 나서, 그리고 에이펙이란 거는 자유시장 경제와 개방, 다자협력, 이걸 위한 테이블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핵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른바 깡패짓을 하고 있는 김정은을 여기 오게끔 한다는 거는 에이펙에 오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악수를 두느냐, 이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쇼를 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런 쪽에 북한이 미온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지금 헛된 망상이라고 그런 욕을 먹을지언정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요번에 소비 쿠폰을 주는 것처럼 또 할 거고, 또 하나는 정상회담을 할 거다. 특히나 우리가 2019년도,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는데 4월 말에 판문점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네. 도보다리. 그러니까 그게 일정 부분 그때 어떻게 됐냐면, 저도 언론에 있었지만 KBS에 있었지만 너무나 언론이 그때 김정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 사람이 만난 거를 너무나 감성적으로 너무나 무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위기에서 이 펜앤마이크에서 여기에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아 좋은 게 좋다, 아 평화 아름다운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른바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맥락과 이런 쇼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하는 거 아닙니까?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이 점점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의 명분과 시간을 북한한테 우리가 줬다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김정은 초청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아주 문제예요. 초청을 할 수 있느냐 없냐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고 김정은을 APEC에 초청을 할 수 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의 노선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APEC에 참가할지 안 할지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인데 거기에 김정은을 대신 앉힌다? 이런 망상을 가진 자들이 있으니까 예, 그 장면을 먼저 살펴봤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기웅 대변인께서 최동석 얘기를 마침 해주셨어요. 이재명이 하늘이 내린 민족의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최동석. 그런데 이재명의 과거 형수 욕설 문제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법카 사용에 관한 문제도 지금 발언도 또 소개되고 있는데 이재명의 형수 욕설 문제에 대해서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자, 그 장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20대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2021년 9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논란을 실수로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삑살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삶이었어요. 욕설이 나온 건 형님으로 대표되는 정통적 체계와 이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체계가 집 안에서 부딪힌 것이라면서 전후 맥락과 이 대통령이 처했던 상황을 알면 욕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예,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저 이야기들 중에 특히나 저 무슨 전통적 체계와 민주적 체계가 충돌한다는 저 장면 어떻게 들으셨어요? 궤변이고요. 욕설을 철학적인 것으로 철학적 승화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쪼증은 상대방이 화날 때까지 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내가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부귀영화 누리고 있잖아요. 저런 분이 우리나라의 인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인사혁신처장을 했고요. 이분이 인사는 코드 인사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코드 인사로 딱 박은 거잖아요. 뭐냐? 내가 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 이게 딱 최동석이라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실 우리가 최동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을 그 자리에 놓았을까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이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분이 처음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 이재명이 싫어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친문 진영을 공격해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람을 쓰는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재명의 컴플렉스 그리고 이재명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틀, 안목, 시선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의 명분과 논리와 그런 컴플렉스를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형수 욕설은 이재명이라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컴플렉스가 아킬레스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통적 가치체계하고 민주적 가치체계가 맞부딪힌 거다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뭘 얘기했냐면 이재명이 이거 관련해서 사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하니까 후회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하이데거의 존재의 경험이다.
저는 뭐 존재의 경험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런 궤변론자, 이런 어용 지식인이 하는 표현이 말이 그럴싸합니다. 그러면 제3자나 잘 모르는 분들이 들었을 때 존재의 경험? 그리고 민주적 가치하고 전통적 가치가 충돌해? 이해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언어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촘스키가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을 통제하고 생각을 통제하면 행동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진보 진영이 언어를 어떻게 규정하고 언어를 프레임을 잡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마땅히 본인의 이제까지의 문제점을 뭔가 옹호해주는 그럴싸한 사람이 없었는데 만난 거예요. 영혼의 단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강선우 후보자처럼 이거는 갑질이다 해서 내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의외로 꽤 많이 간다고 보고 또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항상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쉴드 치고 옹호하고 아첨하는데 와이프 이재명의 귀를 한쪽을 잡고 있는 김혜경 씨 관련해서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 김혜경의 사과는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 아니 갑질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해서 1억 넘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과일 제사 지낸다. 과일, 초밥, 소고기 좋은 거 다 먹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경기도지사 배우자라는 이유로 사모님 팀을 만들어가지고 관용차 이용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억지 춘향으로 사과를 한 겁니다. 이거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런 이 괴담이라고 해야 되나 궤변을 만들어내야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눈에 든다는 거고 저는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 시대,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이재명의 주권 시대에 들어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아까 김혜경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사과를 공식 석상에 사과를 했을 때 이 다음날 사과한 다음날 최동석이가 김혜경의 사과에 대해서 김혜경의 사과는 대한민국의 문명을 한 차원 높이는 역할을 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간적으로 뭐가 생각이 났냐면 과거에 왜 중국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 역사에서 그렇고 왜 환관 내시들 예? 임금님이 화장실에서 나와서 뭘 변을 보고 오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재명의 지금 내부의 인사풍조 이게 성남 라인이 상당히 문제인 줄 알았더니 성남 라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남 라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이른바 힘 있는 사람의 그 권력은 지위가 아니라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라인은 상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랐던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 저도 그냥 단순히 아첨하고 아부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이 좋아했는구나 이랬는데 심지어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재명이란 사람에 대해서 거리감이 있잖아요. 싫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메타노이아 이게 그리스어로 회계래요. 메타노이아.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전파자 전도사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들이 점점 이재명과 관련해서 메타노이아 회개 일어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딱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나 쫓증하고 그렇게 하면 나 욕 보이는 건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그 치부, 본인의 컴플렉스를 이런 식으로까지 옹호해주고 하는데 제3자가 들었을 때 잘 모르는 사람이 보니까 뭡니까? 존재의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뭐 서로 전통의 가치와 민주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고 또 회계 메타노이아가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얘기를 하니까 이런 사람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시민 같은 사람의 어용 지식인 아닙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김어준도 친문 쪽에서는 좋습니다. 근데 본인한테는 별로 따뜻한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이재명한테는. 그래서 본인한테도 어영 지식인이나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마땅치 않았던 거죠. 그런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뭔가 존재의 경험, 메타노이아 이런 어려운 표현을 쓰니까 이 사람은 내가 진짜 끌고 가야겠구나. 결국은 저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저는 일종의 저는 리플리 증후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상의 거짓의 공간에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일정 부분 미안하고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의 워딩을 통해서 강화됐겠죠. 그래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다 나쁜 사람이야. 검찰이 수사하는 건 다 정치검찰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한 사람의 개인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그렇게 방탄 국회를 통해서 만들었고 정권을 교체하고 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게 뭡니까? 공소를 취소하기 위해서 검찰의 조작, 기소, 대응 TF까지 만들어서 착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여러 가지의 문제에 있어서 그 기조, 명분,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저는 최동석이라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쉬운 게 아니다. 우리가 최동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진짜 황당하다.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동석을 통해서 가졌던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위험한 생각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최동석을 바라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참 형수한테 누가 들어도 듣기에 민망한 그냥 조폭들도 자기 형수한테는 그렇게 쓰기 어려운 양아치들도 그런 쓰기 어려운 욕설을 했으면 그건 4가지가 없는 겁니다. 4가지. 그렇죠. 4가지. 4가지가 없는데 그걸 전통적 체계가 어떤데 민주적 체계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지식인들을 할 때 환관 내시아와 같이 그냥 궤변을 하는 지식인. 그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나요? 최동석 문제가 어쨌든 자기 내부를 공격하는 여러 상황이니까 이러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제 백승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최동석 처장을 향해서 사견임을 전제로 하면서 이야기는 했는데 최동석 처장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과거 언행들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된다. 다만 이제 사퇴 여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수립해서 대통령 인사권자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일종의 암시를 했어요. 민주당 내 지금 여러 인사들 최동석이 공격한 상황이잖아요. 네. 민주당 내 기류는 어떻게 봅니까? 민주당 제가 볼 때 할 말을 못합니다. 네.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윤건영 의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하고 쏙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 만나보겠다고 하는데 지금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하나의 수입니다. 뭐냐면 최동석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당내에서 이견을 제시하면서 문제를 삼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비명 행사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왜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동석은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나의 치부와 컴플렉스와 여러 가지를 합리화해서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내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나에 대한 어떤 악감정과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심한 욕을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을 상대랑 잘 지내기 위해서는 좋은 자리에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중용을 했어요.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했고 이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 진영에 대해서 어떤 진짜 험한 말을 쏟아놨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소하잖아요. 그건 어떤 의미냐? 문재인 전 대통령 싫어해. 그리고 당신들 내가 정권 잡았어. 뭐라고 이견 제시해봐. 왜냐? 본인이 그런 얘기를 다 솔직하게 고백한 게 뭐냐? 자신이 매불쇼에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비명 행사 시키는 사람들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폭력 집단과 암거란 집단들을 당내 내둬서 되느냐 얘기를 하면서 내가 체포 동의안 됐을 때 가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정리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공개적으로 문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제가 볼 때는 응징을 할 겁니다. 응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 쪽에 비명 쪽에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제 황당하죠? 백승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사과했다가 뒤늦게 아 이거 개인이다. 왜냐 본인이 좌표 찍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이재명 대통령에 있어서의 상징성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우리를 욕했고 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당내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빨리 이 사람 내려야 된다 이 얘기를 누구도 쉽게 못한다. 저는 굉장히 이게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가지는 어떻게 볼까요? 권력을 잔인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를 당내에서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인사 관련 문제, 김현진 문제도 한번 연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관련실 지금 대통령 인적 구성과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난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1번 낙마자가 있었죠. 부동산 차명관리 의혹으로 낭만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가장 먼저 낙마를 했습니다. 두 번째 교체자 이건 잘 안 알려져 있죠. 일부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임금 체불 의혹으로 내정됐던 박송호 전 노동부 노동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사실상 이 사람이 두 번째 이제 낙마자가 되겠죠. 그리고 쭉쭉 이어지죠. 논물 표절 의혹 이진숙,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 보좌진 갑질 논란이죠. 한 달 사이에 지금 불과 일단 5명이 날아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네 번째 강선우가 네 번째를 알고 있는데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전 박송호 전 노동비서관도 교체됐어요. 임금 체불 의혹으로. 그러니까 5명의 지금 낙마자가 사실상 있었던 셈이죠. 여기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논란인 가운데 지금 우리 김기현 대변인께서는 자 이재명이 최동석을 어떻게 생각할지 문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우리 김기현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실에서 일을 지금 직접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걸 직접 담당은 하지 않으셨지만 멀리서라도 전체적으로 그 윤곽을 네. 보셨단 말이죠. 이제 그런 구조, 인사 구조, 내부 어떤 흐름 이런 걸 보실 텐데 지금 이런 낙마가 질비하게 한 달 사이에 발생하는 이 상황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예. 본인이 지은 죄가 많잖아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일을 어떻게 했느냐 아주 측근 그룹과 같이 했습니다. 이른바 성남 경기 라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병기남 정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기남? 병기남님. 네. 와닿지 않나요? 병기? 냄새가? 예. 냄새가 나는데 왜냐? 네. 변이 뭐냐? 변호인입니다. 어떤 변호인이냐? 좋은 일에서 나랑 같이 있던 변호인이 아니라 나의 사법 리스크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속된 말로 구린 것들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줬죠? 국회의원 배지도 달아주고요. 네. 그다음에 국정원의 넘버 2 기조실장도 보내고 법제처장도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대통령실도 들여보냈습니다. 네. 어디냐 제일 중요한 왕수석이라고 하는 민정수석 안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네. 법무비서관을 했고 그러네. 또 성남 라인의 경기의 기입니다. 변호인의 변에 여기서 병기남에서 기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뭡니까? 성남입니다. 경기도와 성남 라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사 라인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인사와 총무 라인에. 결국은 뭐냐? 인사와 그 다음에 총무 쪽에서 뭔가 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그 검증을 누가 하느냐? 국정상황실과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자기 변호인 그리고 성남 라인에 있는 사람들 자기 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누가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걸 검증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섹터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봤을 때 다 짬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최동석, 강선우, 이진숙 다 이재명 대통령이 원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렇다면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고 국정 기조하고 맞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논문 표절했잖아요. 갑질했잖아요. 막말했잖아요.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쓴 겁니다. 인사혁신차장 쓰고 강선우도 갑질하면서 쓰고 논문 표절 10개 이상 한 사람을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검증 그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시스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측근 인사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이 아예 붕괴돼 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들이 자신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공직을 나눠주고 있는 이거를 우리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네. 전형을 이재명 주권 정부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변기남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영향력으로 보면 반대 순위인 것 같습니다. 네. 성남이 그렇습니다. 가장 세고 경기 라인, 그다음 변호인 라인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주목받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최근에 한 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김현지 비서관에 잘 보이려고 줄을 서고 있다. 뭐 김현지 비서관 한번 만나게 네. 해달라. 뭐 이런 게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내각과 대통령실에 배치하고 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 부산 같은 데도 네, 그렇고 예. 지금 뭐 강훈식도 그렇고 우상호도 강원도에 나가나 여진에 이제 전반적으로 그것까지 염두에 두는 상황인데 이 김현지 같은 인물, 문고리 권력이라고 불리는 김현지 같은 인물이 계속 사실은 이 핵심 대통령실 핵심 라인에 지금 있고 가장 큰 입김과 영향력과 실질적 권한을 가진다면 이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인사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권력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체적 권력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대부분이 해석과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50일 됐나요? 참 힘들게 제가 지내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정점은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에서 김현지라는 사람이 딱 인물이 딱 돼서 비선 실세다, 문고리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나요? 정권 말기도 아닙니다. 네. 50일 지났는데 그만큼 이 사람은 예전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경기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성남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민주당의 당대표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권력이란 것들이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 공천이란 것도 능력별로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네. 이른바 사심이 있는 사람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김현지만 내가 마음을 사면 되겠구나. 최동석만 마음에 사면 되겠구나.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게 안 되고요. 특히나 요번에 강선우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때 과정을 보면 다른 데가 아니라 한겨레가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렇죠. 김현지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했다는 게 오후 2시고 2시 반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시 반에 본인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사이에 박찬대가 또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으려고 17분 전에 강선우 후보자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련의 상황 속에서 모든 권력이 김현지를 통해서 투사되고 있다, 나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초기부터 김현지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이 정도 나오면 인사 라인, 검증 라인 문제 있다고 해서 김현지 그 다음에 또 민정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문제 있으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 지금 김현지 얘기를 하면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래서 만사형통이란 그 말 중에서 형 대신에 만사현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김기현 정 대변인 2부에 모시고
자, 김정은 초청 문제부터 국정원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가, 지금 언론에 보도가 있었죠. 그 장면부터 김현지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정권이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큰 흐름이 지금 그렇게 궤가 짜이고 있네요. 자, 그 장면들 살펴봤습니다. 김기영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